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안녕하세요.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한 감시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옥선 도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창원시 의원이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도의원이 되신 거고 이제 좀 한 달 정도 되셨는데 기초에서 광역의원이 되신지 어떠세요? 좀 비교를 해보니까. 그 말씀하실 대로 저희 도의원 임기가 시작된 게 7월 1일부터인데요. 벌써 몇 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일이 많으셨어요? 예, 그 정도로 아마 도민들의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이 컸기 때문에 아마 하루하루가 상당히 좀 길게 느껴지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더구나 도의원의 역할이 또 견제와 감시 기능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이렇게 감시자들에 출연해서 오늘 감시자들로 제대로 한번 역할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출범한 지 한 달 됐는데 뭐 몇 달 된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알아보니까 도의원 되시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조례 발의하셨다고. 네, 어떤 내용인가요? 자율방범대원 활동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각 그 시군에 보면 자율방범 활동 대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민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우리 특히 경남에는 외국인들이 같이 자율방범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는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내지는 그 활동을 하는데 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는 하다못해 복장이나 내지는 장비 이런 것들이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에게도 당당히 장비라든지 아니면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시의원을 3번이나 하시고 이번에 도의원 가셨다는 거 보면 아마 그 지역 구민들께서도 일하는 의원이다. 벌써 이런 인정을 받은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해마다 이 뉴스는요 꼭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한동안 중단됐던 바닷모래 채취 작업이 다시 시작될 조짐을 보이면서 남해안의 어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반복되는 갈등, 해결책은 없는 건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감시 리스트는 다시 불붙은 모래 전쟁입니다. 그 남해안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바다모래 채취를 두고요. 또 분쟁이 예고가 됐습니다. 그 한동안 채취 중단으로 좀 잠잠했었잖아요. 지난 2008년부터 이제 부산, 그 이전에도 있긴 했는데 2008년에 이제 부산신항건설이라든가 이런 국책 사업을 이유로 좀 모래 채취가 그러니까 남해안 EEZ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좀 모래 채취가 본격화됐었는데요. 이후에도 이제 민수용으로도 이제 뭐 퍼가면서 4차례나 4번에 걸쳐서 이 채취 기간이 늘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최근에 이제 5번째죠. 5차로 그 바닷모래 채취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국토부와 그 해양환경공단이 이제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골재 채취 단지 지정 변경과 관련된 공청회를 지난 10일에 열었어요. 그래서 올 2월까지였던 그 모래 채취 기간을 2020년 8월까지 2년 6개월간 연장하고 바다모래 그 채취 계획량을 420만 세제곱미터를 추가해서 기존의 미채취 물량인 650만 세제곱미터를 합쳐서 변경된 기간 동안에 총 1,070만 세제곱미터를 채취한다는 그런 계획을 내놨죠. 세제곱미터 하면 저희가 뭐 그게 어떤 단위인지는 알지만 감이 잘 안 와요. 1,070만 세제곱미터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양일까요? 그렇죠. 1,070만 세제곱미터. 이게 보면은 63빌딩 16개를 건설할 수 있는 모래양이거든요. 그리고 사직 그 운동장으로 보면 20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실로 양인 거죠. 올 연말까지 한 400만 세제곱미터를 만들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절반 정도의 가량을 이제 투입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진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어민들의 입장은 지금 아주 10몇 년째 계속 똑같습니다. 어획량이 줄었다. 지금 그래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남해 EEZ 그러니까 배타적 경제수역을 이렇게 빠져보면 위치가 통영욕지도에서 50km 지점입니다. 근데 그 위치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거제에서 남해하고 거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영하고 대마도 그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민들을 볼 때는 거기가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그
어류들이 산란하거나 내지는 이동하는 중요한 그 앞마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위치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허브 물류 기지를 만든다는 부산 신항 때문에 이제 채취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타격이 가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이렇게 보면 그 건설 물량을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모래 채취가 계속 있게 되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부분들을 어민들이 지금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그것이 진행되고 나서 실제로 제주도에서 이동하는 멸치떼들이 그쪽을 지나가는 그러니까 통로가 되는데 북쪽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데 그 멸치떼가 줄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특히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우리 지역 사람들이 많이 먹는 바다장어라든지 네. 고등어라든지 멸치 뭐 이런 부분도 어획량이 상당히 줄은 부분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바로 이런 것이 골재 그러니까 바닷물의 채취로 인한 악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어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따지고 보면 고등어 증갱이 어획량이 자료에 의하면 84% 95% 정도가 어획량이 감소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획량이 준 것도 문제지만 만약에 산란기가 보장이 된다면 좀 낫겠지만 이 해저 수면을 보면 마치 고슴도치처럼 20m 이상의 배는 이런 곳들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산란이 이르지도 못하고 점점 더 고갈될 수밖에 없는 자연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욱 앞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그제 통영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가 네. 국책 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그 한해서만 허용을 하겠다 하고 양해를 해줬습니다. 네. 그렇게 양해를 해줬는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모래 채취하는 양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건설업자의 끊임없는 요구에 의해서 이 모래가 계속 연장이 되고 또 국책 사업이 아니라 사기업이 네. 이 모래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통영이나 그제 어민들이 더 이제 분노를 느끼고 항의를 강렬하게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민들 입장에서는 또 이 모래 채취량이 계속 늘어나니까 또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해마다 채취량이 꾸준히 늘어서 2008년에 이제 당시 연간 채취량이 280만 3천 세제곱미터였는데 네. 2016년에는 무려 한 1167만 1천 세제곱미터로 무려 4배가 늘었죠. 연간 채취량이. 그 2008년에 처음 골재 채취 단지가 지정된 이후에 총 채취량이 6,236만 세제곱미터인데요. 아까 기태 씨가 뭐 63빌딩 건설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 양은 63빌딩 95개를 건설할 수 있는 양이고요. 축구장의 면적으로 이제 깔았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는 무려 이제 1,534개에 해당되는 그런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어민분들께서 얘기하는 게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신 똑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다 모래 채취하는 그 깊이를 아까 20m 얘기하셨는데 10m까지 좀 해달라. 그리고 어류 산란기에는 좀 그거 중단해달라. 그런 다음에 모래 이게 채취하고 난 다음에 부유물 있잖아요. 부유사라고 하잖아요. 그게 오염 물질이 있으니까 조금 정체해놨다가 좀 만들어 달라. 물이 뿌얘질 테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명분 파는 거 좋다 이거예요. 파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복원할 거냐. 다시금 어떻게 돌릴 거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거거든요. 네. 그래 난 다음에 너 채취한 아까 말씀하신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채취할 때 어떻게 채취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채취선에 같이 타가지고 좀 감시감도 갖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권리 좀 달라. 이런 정도의 명분 있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안 지켜주고 건설 현장에다가 17년 동안 모래를 이 약속했던 걸 어겨버리니까 이제는 못 믿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과연 누구를 위한 모래 채취인지 어민들의 허탈감이 참 큽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속지 않겠다.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어민들은 200여 300명 가량 참석을 했는데 정부 관계자 특히 국토부에서는 한 분도 참석 안 했습니다.
이런 정확한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공청회가 개최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의 없는 그냥 100개 가지고 어업인들은 통보 형식으로 한다는 이것은 해서는 안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은하는 하나 없고 자연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고기라 그런 것이 우리만 잡고 없어지지 않아요. 너무 무서운 거 잡아야 되는데 어민들은 바다 고기가 없어 어민이 존재할 가치가 없다. 보상이 못 필요합니까? 보상 자체를 아예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대로 있으면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민들 반발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강 총장님이 말씀하셨거나 또 김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어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그러니까 해수부라든지 국토부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해수부에서는 이런 모래 채취와 관련해서 국책용으로만 하겠다 작년에 그 어민들에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이번에 국토부의 공고 내용에 보면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민수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 없다 이 얘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듯이 해수 영향 평가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왜 문제냐면 지난 2023년도 전남대 이 수자원 그 수산과학 연구원이 있습니다. 크게 피해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그야말로 해수부나 국토부 입장을 대변하는 용역 보고서를 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도 그 용역 보고를 했던 회사가 이번에도 또 용역 보고를 한 거죠. 이미 불신의 그렇죠. 대상이 된 회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관점이 어민들을 위한 관점이 아니라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용역 보고가 아니냐. 그래서 이 보고는 엉터리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데 생각해보면 모래가 거기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왜 그 남해안 그쪽 모래만 이렇게 꼭 퍼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제한이 없나요? 이 부산 경남 아마 지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수용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아파트 그 업체에서는 이 바닷모래가 오지 않았을 경우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은 심각한 경우에는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공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주장을 하는 거고 레미콘 업체 같은 경우는 바닷모래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폐자재를 이용한 그 골재를 이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 부실 공사가 우려가 된다. 그래서 바닷모래를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의 가장 큰 사안의 전제는 경제 논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설업계에서는 어쨌든 지금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게 현 상황에서는 그 채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일 경제적이니 그 부분으로 이제 계속 바닷모래를 채취하려고 하는 것이고 네. 어민들 입장에서도 일단 경제 논리가 맞죠. 어획량 감소.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그 수산자원이 감소하는 거는 이분들은 생계 위협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건설업계의 경제 논리에 수산업계 경제 논리지만 수산업계에서는 또 생각해야 될 게 이 바다에 대한 자연환경 훼손에 또 환경 문제가 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또 지적하셨지만 바닷모래를 채취를 했으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한 복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후행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에게 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속이 눈에 안 보인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저 탐지기를 사용해야지만 복구 관련돼가지고 얼마나 피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어선들이 뭐 들어가서 뭐 수중 탐사해가지고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대책이 없는 거죠. 이거는 아니, 파는 거 좋다 이거죠. 그래 필요하다면 팔 수 있다. 그럼 그거를 복구시키는 게 어떻게 방안이 필요? 근데 어떻게 팔고 있느냐? 그 잘못 팔면은 누구를 처벌할 거고 어떻게 기준을 세워서 규정을 세워서 이걸 보완시켜서 나갈 것이냐. 이거를 체계를 잡아갖고 해수부든지 국토부든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고 17년 동안에 거짓말로 약속 위반을 하고 있으니 어민들은 최고의 보루 수단이 해상 시위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청회 할 때 제대로 얘기를 해보자 하는데 관계자들은 안 와버리고 그러니까 얘기 안 되고 그러고 있다가 국토부 승인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 어획량 감소는 이제 국립 그 수산과학원의 연구 결과에는 어획량 감소가 있고 그 또 어민들의 치명적인 간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업자들이 내놓은 거는 또 자기들이 모래 채취를 위한 용역을 준 회사에서는 또 그게 된 영향이 없다. 이렇게 상반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이제 국토부에서는 그걸 좀 활용하고 있고 또 해수부에서는 이제 다른 근거를 내놓고 있는 이 다람쥐 잡기도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4대강 그 모래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4대강 공사로 인해서 퍼낸 준설토 이거 많다는데 이거는 활용할 수 없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경제 논리죠. 경기도 여주의 그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그 강바닥을 준설하면서 채취한 그 강모래가 대표적인데요. 약 2,300만 세제곱미터 정도가 지금 쌓여 있는데요. 이 모래를 쓸 수 있죠. 근데 운송비가 문제죠. 유통 과정에. 모래 자체 가격은 저렴하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업계에서는 운송거리가 50km를 넘어가게 되면 좀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차에 싣는 가격으로 1세제곱미터당 15,000원 정도인데, 여주에서 이제 서울에 인접한 남양주로만 가도 운반비가 15,000원이 더해진 한 25,000원 정도에 팔리고요. 네. 경남이나 부산으로 옮겨가면은 4만 원이 넘어요. 경제성이 없으니까 결국은 운송비가 문제이기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이죠. 그렇군요.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쭉 내용이 사실은 이제 어민들의 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야말로 경제 활성화 내지는 경제적인 논리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줄 것이냐 문제 아닙니까? 근데 아까 김용훈 기자님 잠깐 언급하신 내용 중에 그 수자원 보호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수자원 보호가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지금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매천의 조 단위의 돈을 들여서 하수환급 사업을 하는 이유가 실제로는 그 오폐수를 바다에 그러니까 투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나름의 방편 이런 것들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수관 사업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바닷물을 채취를 해서 그 수자원의 고가를 그대로 두고 본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정책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진짜 문제는 이제 이런 바로 말씀드렸듯이 복잡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서로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있는 선상에서 그 해수부나 국토부가 전혀 자기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있는 게 아니냐. 네, 지금 관계기관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수산업계와 건설업계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해수부 또 국토부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더라고요. 이제 국토부가 모래 채취 허가권을 인허 허가권을 국토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어민들은 또 국토부 소관이 아니고 해양수산부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평소에 만나는 건설업자나 자기들이 챙기는 이런 사람들의 끊임없는 이제 모래 채취 인허가를 요구하고 있고 또 그걸 또 대변해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부서라고 본다면은 이 국토부 입장에서 반발한 의미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허가권이 없는 해양수산부는 이 어민들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데에서 좀 우왕좌왕하고 갈피를 몸잡고 있는 그런 행태인데 뒤늦게 해수부에서는 올해 안까지 어떤 좀 대안을 마련하겠다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17년이 됐다는데 자꾸만 저희 감시자들에서 재작년에도 이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주제 해수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올해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 지금 해수부 입장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대책이 나오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해수부가 올해 안에 대책을 마련한다는 자기 해수부이 아니지. 네. 이걸 가지고 또 국토부가 또 협약을 해야 되거든요. 또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허가권은 국토부 가지고 있고 협의 정도는 해수부가 하는데 협의라는 것은 이 합의가 안 되면은 인허가가 가진 데서 그대로 시행을 해도 뭐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네. 힘이 약한 해수부가 국토부에 계속 딸리가는 행상으로 지금까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패턴이 지금 17년째 이런 것 같습니다. 국토부가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어민들은 반발하지만 해수부는 합의하고 그러면 이제 모래 채취가 시작되고 국토부는 강행하고 이런 건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런 좀 어떤 하나의 좀 안 좋은 패턴을 좀 중단하려면 인허가권을 옮기는 게 가장 실질적인 대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해수부의 존재감이 없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최근 국회에서는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여야 의원 55명이 모래 채취 허가권을 국토부가 아니라 해양수산부로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이 이제 통과되게 된다면 6개월 이후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 네. 그래 되면 이제 그동안 모래 채취 인허가권을 국토부가 가지고 있던 걸 해양수산부가 가져가기 때문에 인허가권과
또 어민들에 대한 대책을 해수부가 같이 갖게 있단다면 이 문제 좀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는 거죠. 또 다른 대안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지 않을까 뭐 그런 그렇죠. 생각도 드네요. 근데 또 정부가 골재 수급 안정 대책 이런 걸 또 내놨다면서요? 예, 지난해 말에 정부는 골재 수급 안전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바다모래가 아닌 산림모래와 부순모래의 이런 공급을 확대하고 또 해외모래 수입 등으로 이제 그러니까 골재원을 다변화하자는 거죠. 네. 2022년까지 바닷모래가 골재 수급에 차지하는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까지 감축한다는 그런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그런데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쨌든 골재 수급을 위한 계획인 거고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좀 빠졌다는 것이 좀 어민들의 입장이죠. 그렇군요. 참 해결책이 있기는 할까 그런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 대표 감시자들이 생각하는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선진국에서 바다모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바다모래 채취를 금지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환경 생태계의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다모래 채취를 점점 더 금지하는 면적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좀 도입할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암석이라든지 건축 폐자재의 모래를 좀 재활용하는 이런 방식까지 함께 도입하면서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남 신안군에 같은 경우에 165억 정도의 골재 채취라는 수익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00억이 넘는 나중에 연안 침식에 의한 피해를 복구하는 비용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배가 넘는 이런 식의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뭐 그 수산 자원이라든지 이런 골재 채취에 관한 모든 권한들을 중앙부처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사실은 할 일이 별로 없다. 근데 가장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지자체의 역할일 수 있기 때문에 말로만의 지방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실제로 그런 역할들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법으로 있는 골재 채취법이 현실에서 잘 지켜질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그 지자체의 어떤 담당 부서에 이양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래 전쟁은 부실한 대처가 부른 예고된 갈등입니다. 문제가 되풀이된다는 건 그만큼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디더라도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관계부처의 책임 있는 행보 기대하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감시자들에 출연했던 고 노회찬 의원은 당시 단식 중이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도 내색하지 않고 토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스튜디오 뒤편에서 만날 때면 감시자들이 부르면 언제나 달려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는데 이제는 약속을 더는 지킬 수 없게 됐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언제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선뜻 달려와준 고마운 출연자면서 지역의 목소리, 또 노동자와 서민, 약자를 대변하던 강단 있던 사람 노회찬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감시 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학 중인 요즘에요. 논란으로 뜨거운 학교가 있습니다. 마산 합포구에 있는 가포고등학교 얘긴데요. 이 학교를 의창구 북면 신도시로 옮기겠다는 교육청 방침이 논란입니다. 지역사회 입장에선 학교 하나가 없어지는 데다가 또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모교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앞서고요.
또 교육청은 북면에도 고등학교가 필요하기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두 번째 감시 리스트, 가포고가 북면으로입니다. 가포고등학교가 거기 맞죠? 가포 신학 있는 네, 그쪽에 예. 도섬 가는 그쪽에 있는 학교인데요. 북면까지 그 차로 한 얼마나 걸릴까요? 거기서? 한 5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멀리 가긴 가네요. 굉장히 멀죠. 엄청 멀리 가는 거네요. 근데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지금 상황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네, 지난 2015년에 그러니까 북면 신도시에 이제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이제 빗발을 쳤는데 신규 설립이 좀 어려워지자 그 창원 내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이제 한 곳인 그 가포고등학교 이전을 하는 그러니까 재배치를 이제 교육청에서 추진하게 된 것인데요. 근데 경상남도 교육청에 이러한 계획을 알게 된 가포고의 학부모를 비롯해서 학생, 동문들까지 이렇게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육청에서는 이제 가포고 학부모와 동문을 대상으로 뭐 이제 공청회를 계획 중인데 공청회를 한다는 거는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겠죠. 이제 이 공청회를 계획 중인데 좀 미뤄질 전망이고요. 네. 도교육청은 어쨌든 이전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분하고 실리가 있는지 잘 생각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먼 거리가 있죠. 그러면 두 번째는 학생이 이동해야 되니까 교통수단이 지금 충분한가 부재한 건가 이거 파악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문화적인 혜택 그러니까 가포고 동문들이 역사적 산실이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허탈감이나 이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명분과 신뢰해서 이게 맞는 일인가 한번 반문을 해볼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아요. 네, 그 가포고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대책위가 꾸려져 있는데요. 보통 동문회랑 학부모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원님 지역구잖아요.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네요. 네. 그 가포고가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창원대학교가 옮겨오기 전에 마산교육대학이 있던 자리입니다. 원래 그러고 그 마산교육대학이 옮겨가고 나서 그다음에 최고로 바뀌고 그 후에 96년 정도에 가포고로 개명하면서 네. 학교가 지금 설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그 인근, 그러니까 신마산 일대 학생들이 다 다니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내서 쪽에 학생들도 일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바로 인근의 구산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지금 통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은 통학 거리가 버스 노선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잡고 가포까지 다니고 있는 친구들인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이 가포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또 어디로 학교를 다녀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이제 그 어창구 북면에는 고등학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2020년 되면 한 1,000명의 학생이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학교 총량제로 하면서 가표구를 이제 북면으로 옮기겠다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총량제라는 게 총량을 지켜라. 그렇죠. 네. 한 학교를 신설을 하면은 한 학교를 폐지하거나 또는 필요한 곳에 이전을 하는 수를 맞추기 위해서. 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가포고를 북면으로 가라. 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부작용도 있겠지만 또 교육청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 게 뻔히 보이는데 학교를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또 이런 입장으로 도입된 게 아닐까요? 예, 교육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이 작은 학교,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정책을 계속 추진해 오다가 이것이 이제 학부모들이나 여기 차게 반대가 좀 있자 교육부에서는 이 방침을 조금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통폐합을 하게 되면은 40억에서 100억 정도 예산을 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부에 네. 교육청에 학교 총량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교육부에 상당히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컨대 이제 택지가 개발되고 아파트가 건립되면은 당연히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설해야 되는데 이 신설을 하게 되면 총량제에 뭉쳐가지고 다른 학교를 폐지하거나 이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포고의 문제가 이제 불거졌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많이 일어날 거다. 모기가 없어지는데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부 이 정책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서 교육청이 이런 선택을 한 건 알겠는데 그럼 그 다음에 생기는 궁금증이 그럼 그 수많은 학교 중에 왜 가포고가 가야 했을까? 가라고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그렇죠. 북면에 가장 가까운 사립 이 학교들 여러 가지를 이전 검토를 했는데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재단에서는 시설 투자 비용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가포가 공립학교니까 이를 추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만만했다? 교육청에서 가포고를 선택하는 것은 미루짐작해 볼 때에 이제 가포고 주변의 그 공장이 들어서고 교육 환경이 좀 저해된다거나 또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앞으로 학생 수가 상당히 줄어들어 가지고 수용 인원이 부족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뭐 논리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돈을 좀 지원을 하고 이러면은 이전하기 좀 쉬울 건데 아마 그것보다는 뭐 우리 저 이용선 의원님이 지역구시를 잘 아실 텐데 오히려 그 말씀하시기 좋을 것 같네요. 예. 저희가 이제 얼마 전 그 동문회 요청에 의해서 그 교육청에서 와서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설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이제 몇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2016년도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가포구 신항에 그 뭐 이제 유해물질 배출이 되는 그 공장이 입지가 됨으로 인해서 학부모들 반발이 되게 심했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를 이전해 달라라는 학부모들 요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교육청에서 이전할 조건이 안 된다. 예산 문제라든지 택지 구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실제 또 그 당시에 시의 책임이 더 컸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15억 정도를 지금 들여서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소음 내지는 공해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중창을 한다든지 또는 운동장, 모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검토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건강검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대책을 수립을 해서 15억을 들여서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단 말이죠. 근데 2년이 뒤한 이서쯤에 갑자기 그 환경이 나빠서 학교를 옮겨야 된다. 말이 달라요. 이게 맞는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지점이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말한 그 논리가 사실대로라면은 이제 재고해야 할 가치가 있죠. 근데 하나하나 근거 자료를 따져봐야 되는데 뭐 공해 소음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대기 환경 관련 얘기하셨거든요. 보니까 대기질 뭐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이 걱정하는 수준보다 좀 이하였고요. 그다음에 소음이나 진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사후 환경 영향조사 결과를 딱 해봤는데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에 특별한 환경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을 판단했다. 이 무슨 소리냐면 교실 내 소음이 보통 55데시벨 뭐 이렇게 되거든요. 주간에 52에서 58, 뭐 야간에 40에서 48, 그러니까 55 정도가 기준인데 그 이하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소음 관련해 가지고는 문제가 없다는 걸 이제 판단이 된 거고 대기질도 판단이 없다고 된 거고 이게 하나하나씩 이제 논리적 이 구체적 근거가 깨지기 때문에 아마 이게 논리적으로 조금 설득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런 이전 계획을 과연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미리 하셨나? 그래서 그걸 미리 알려주셨나라는 걸 교육청에서 한번 되묻고 싶은 거죠. 창원시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10여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공해 소음 저감을 위한 환경 개선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이전한다는 것은 이것도 또한 이 혈세를 낭비한 정책의 잘못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가포고등학교라는 네이밍이 북면에 갔을 때에 지금은 학교 이름을 교명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지만은 북면은 무슨 가포고등학교입니까? 그 지명이. 다 그 질문을 하겠죠.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교육청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건지 그리고 실제 여러분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포고 상황은 어떤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시자들이요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7월 25일 방학 중이어서 한산한 학교 주변에선 펼침막들이 먼저 제작진을 반겼습니다. 하나같이 가포고의 이전을 반대하는 문구들. 모교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이 느껴지는데요. 가포동 일대는 물론이고 교문 입구와 차량까지 신설 대체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선명합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운영위를 통해서 이래서 옮기겠다. 그리고 총동창회에 통보를 하고 이래서 옮기겠다.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제작진이 찾아간 날 학교장과 이전 반대 대책위에 연담이 있었습니다.
이전이란 말이 나온과 동시에 대상이 가포구고 이 가포구가 왜 이전 대상에 올랐으며 7월에 계획을 짰다는 게 하루아침에 짜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가 하나 이전하는 거는 불과 뭐 1, 2년 이렇게 되시면 벌써 미리 아마도 치밀하게 계획이 되어서 진행돼 왔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께서 늦게 부임하셔서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전 문제가 거론됐다는 그걸 다 제가 들었습니다. 또 있을 때. 그걸 들은 걸로 그냥 끝이었지. 학교에서 뭐 이전한테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 입장은 없습니다. 갑작스런 이전 검토에 어수선한 학교. 개학 이후가 더 걱정인데요. 도교육청이 교직원과 동창회, 학교 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신설 대체 이전 설명회를 가졌지만 반발은 여전합니다. 학부모 설명회가 연기된 가운데 공방도 장기화될 전망인데요. 학교는 어떤 입장일까요? 학력 인구가 감소되면서 이 고등학교 이전 재배치에서 본교가 그 학부모 설문조사 대상 학교로 지정되고 지금 그 설문을 하기 위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동창회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지역 주민 이 의견들이 대립되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동창이나 학부모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을 중립적 입장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소통을 하고 그래서 다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책위가 보는 입장과 또 학생들이 보는 입장은 이건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이전이 아니고 가포고 이전은 곧 폐교다 지금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신설 대체 이전이라는 단어가 좀 낯선데요. 그러니까 학교 이전 절차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뭐 밟아야 되는 건가요? 지금 신설 이전 대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 이거를 북면으로 옮기자. 이제 이 얘기인데 그야말로 이거는 그 같은 지역에 예를 들면 바로 옆 동네 그러니까 옆 동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같은 구에 이전을 한다면 인근이라고 생각하겠죠. 예, 인근이라면 이거는 상관이 없지만 이미 구에서 다른 구로 옮겨가는 거는 이는 그야말로 여기를 폐교하고 이 학생들이 옮겨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등하교에 이미 이거는 다른 거죠. 영역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폐교를 하고 다른 학교를 신설하는 거와 똑같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의회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를 대체 이전한다고 했을 때 그 의회 동의를 받지는 않습니다. 승인을 받거나 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학교를 새로 건립을 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 받는 절차가 필요한 거겠죠. 네. 그 학생 수요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교육청이 내세운 이유 중에 하나죠. 수요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마산 지역에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근데 보면 창원과 마산 지역 학생 인구를 현황을 비교를 해보면 네. 창원 지역의 인구 감소폭이 더 커요. 그다음에 가포구에 있는 마산 하포구 또 비교를 해보면은 11세 기점으로는 다시 인구가 좀 증가하거든요. 학생 수가요. 그리고 중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해가지고 일단 10년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학생의 증가면 이걸 고려한다면은 그게 교육청에서 제시한 자료가 맞을까 안 맞을까 좀 의문이 생기는 잘못된 수치일 수 그렇죠. 있다. 면밀하게 한번 더 분석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최근에 구산중학교가 현동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구산면에 있던 학교로 옮겨왔습니다. 그거 옮겨올 때도 똑같은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냐면은 신설학교 설립이 안 된다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학교를 중학교로 옮겨온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옆 면이고 동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현동 자체가 옛날에는 구산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동문들의 설득을 해서 옮겨오게 됐습니다. 그처럼 중학생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중학교로 옮겨올 정도로 수요가 늘고 있는 이 현상을 고등학생들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서 그것도 인근 지역도 아니고 북면으로 간다?
이거는 그야말로 말이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예측되는 수요만 하더라도 이미 중학생이 지금 200명이 된다는 2020년에 네. 새로 신규로 중학교에 늘어나는 부분이 700명 이상이 늘어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수요를 본다면 훨씬 오히려 그러니까 반 수가 늘어나야 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겠는가라는 부분까지 예측이 되는데요. 그런데 가능한 것이 현동의 지금 아파트 단지, 아까 그 가포, 그다음 월령택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입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요가 줄어든다는 교육청 입장은 맞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또 교육청이 내세운 이유가 가포고등학교가 주변 학교에 비해서 학생 선호도가 낮답니다. 이게 실제로 그런가요? 그러니까 2018학년도에 그 가포고의 그 재학생 중에 네. 출신 중학교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인접에 있는 중학교, 뭐 인접 중학교가 이제 뭐 마산 서중, 해운중, 마산 제일여중 등 뭐 이런 가까운 중학교에서 절반이 조금 넘는 52.9%만 진학했다고 그렇게 교육청은 밝혔는데요. 뭐 지역 내 지망 학생이 적다라는 거죠. 근데 표면적인 결과로 보면 뭐 타 고교에 비해서 그러면 가포고를 좀 선호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게 마산 지역의 고등학교는 좀 평준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준화 지역인데 등급별로 학생들을 고르게 추첨해서 추첨으로 그냥 소위 말하는 이게 뺑뺑이를 돌린다고 하죠. 그래서 배정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입학생의 학력 수준은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선호도가 선호한다 안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이런 학교 선호도가 낮다는 주장은 도교육청의 기조인 평준화 원칙하고도 사실 좀 위배된다고 볼 수 있죠. 네. 이게 전체적으로 정부의 시스템 잘못인 거죠. 이게 학교 총량제, 예, 한 개 만들어지면 한 개 이게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 아까 말한 저 소규모 통폐합, 일개 군, 일개 면학교, 그다음에 신도시 학교 이거 전부 다 신도시 학교 수요가 많아지면 무슨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는? 네. 이걸 또 안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먼 거리에 있는 학교를 옮긴다는 것도 이상하고.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학교 총량제를 도입한 배경은 뭐 10분 이해가 되지만 이거를 모든 상황에 일괄되게 적용하는 게 참 얼마나 융통성이 없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예외를 인정해달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거는 법 개정 들어가야죠. 네. 이거는 앞으로 아까 김정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계속됩니다. 이제 인구는 더 감소하고 학교 통폐가 보면 진행이 될 거고 또 도심지로 유입이 돼가지고 신도시는 계속 만들어질 거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또 형평성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좀 획일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 좀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이 유연성 측면에서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기준을 잡아서 예외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죠. 학교가 도심에서의 통폐합되는 문제하고 이제 농어촌 지역에서의 일정량의 학생 수가 적다게 통폐합되는 문제는 차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해결합보다는 조금의 유연성과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저출산 문제 이어지고 소규모 농촌 지역, 그다음에 신도시. 이게 또 뭐하고 연결되면 또 교원 양성 또 수급에 관련된 임용고사 문제. 우리 지난번에 대기자 적체 여러 가지 이어지는 것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난 말씀하신 교육부하고 뭐 기재부하고 전부 다 행안부하고 해가지고 전부 다 이거는 협의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유연성 없게 한다 그러면 이런 일들 앞으로 계속 생길 거거든요. 네. 언제까지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이건 교육부가 나서가지고 이건 법 개정을 하든지 정말로 이거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네, 교육청에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쭉 나눠왔던 이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요. 학부모의 65% 이상이 이전에 찬성하면 이전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65%라는 수치인데요. 이건 또 어디서 나온 그 근거 자료가 뭔가요? 네, 그 교육부의 그 정규모 학교 추진을 위한 그 지침에 보면 네. 학부모 75%가 동의를 하면 학교를 통폐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기준에 근거했을 때 그 65%를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안을 했는데요. 네. 그 65%가 왜 나왔는지는 명확하게 지금 근거가 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찬성 요건을 이제 교육부 위임을 받은 교육청에서 좀 자의적으로 네. 이렇게 이제 그렇죠.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65% 정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65% 낮추는 거에 대해서 또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장 이전이 되느냐 마느냐는 학부모의 의사에 지금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전 학부모가 지금 참여 대상이 되는 건가요? 찬반? 그러니까 이제 그전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추진단을 꾸리겠다. 추진단을 꾸리는데 그 속에 학부모를 포함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부모의 의견을 묻는 설문 작업을 할 텐데 지금 이제 동문회라든지 일부 그 대책에서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럼 그 학부모 대상이 누구냐. 예를 들면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인근 지역의 그 중학교 3학년까지 학부모 대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학부모 포함되는 지역 주민까지 포함을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동문회에서는 도저히 추진단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기준도 없이 무조건 추진단 꾸려서 교육청의 의도대로 추진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에 보면은 그 계획에 보니까 5년 이내 학생 증가가 예상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은 학교를 뭐 그런 학교는 제외한다 이런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요? 가포 같은 경우는 그런 예외 조항에 적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제 자료를 또 교육청에서 한번 받아보니까 현동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2022년도,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때가 되면 학생이 200명 이하로 전체 1, 2, 3학년이 200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 현동 거주 학생만 하더라도 300명이 고등학생 숫자가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볼 때 교육청에서 인구가 줄기 때문에 학교를 그러니까 이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많은 그러니까 많은 지역으로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참 오늘 얘기를 쭉 나눠 보니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10분 이해가 가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을 중심에 둔 해결책이겠죠. 가포고가 지금 위치에 있어야 하는 이유도 또 옮겨야 하는 이유도 오직 학생으로부터 비롯이 돼야 될 겁니다. 소모적인 갈등보다 합리적인 절차 또 지혜로운 대안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옥선 의원을 포함해서 날카로운 감시 보여주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분들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갈등 사회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곳곳에서 다툼이 많습니다. 그런데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상대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그러면 접점을 찾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요? 오해를 이해로 바꾸기 위해서 감시자들도 공감 지수를 높이는 똑똑한 감시자가 되겠습니다. 350만 경남도민이 감시자가 되는 날까지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